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이틀 뒤에 터뜨립니다. 관세 공포에 질려서 우리 증시와 원화 가치가 폭락했는데요. 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민감한 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범죄자가 하루 만에 검거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자 발찌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당국의 대책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우리 사찰 음식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됩니다. 건강도 추구하고 맛도 있어서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사찰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차 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이른바 D-Day입니다. D-Day.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의 영어 머리 글자는 똑같이 T입니다. 이걸 따서 트럼프발 관세가 시행되는 날을 이제 미국 언론들 T-Day로 부릅니다. 그 T-Day 딱 우리 시간으로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자, 우리 정부 어떻게 대비하고 있죠? 네, 근데 트럼프 본인은 그날이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우리는 지금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현장 지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교육본부에서 지금 수출 현장 지원단을 간담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고요. 하여튼 기업 이익이 가장 보호될 수 있는 지속 협의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거는 기술과 혁신으로 전체 이 전쟁 분위기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R&D에 5조 7천억, 특히 눈에 띄는 건요, 50조 원을 지금 중소 중견기업에 첨단 전략 산업 기금으로 지금 신설하는 걸 한국은행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고요. 어쨌든 간에 정부의 할 일은 이런 관세의 전체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참 재미난 미국 언론의 표현이 저는 와닿는 게 뭐냐면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전쟁이 시작됐다. 예,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금 한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이 또한 지나가리가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그런 기술과 첨단 산업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세계 경제 한동안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적어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차별받지는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미 관세 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으로부터 파생되는 품목을 포함하여 미 정부의 관세 조치 면제를 지속 요청하는 한편 최소한 다른 국가보다 차별적인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급하게 이 발등에 떨어진 것, 불똥이 떨어진 곳, 바로 철강과 알루미늄입니다. 정부가 설문조사를 그 업계 회사들 대상으로 했어요. 자, 어떤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가장 많은 51.3%는 관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정보가 없다. 그렇습니다. 물류 비용 지원이 그다음에 46.7%였고요. 물류비를 좀 지원해다오. 정책 자금 지원이 40.5%. 다 돈 얘기네요. 네, 중보응답입니다. 법무 회계, 관세 컨설팅이 24.8%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당히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 애로사항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 또 물류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또 수출 다변화를 하려면 또 수출국 다변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 마케팅 비용 등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로 또 팔로 뚫고 그렇습니다. 물류하려면 그다음에 정확하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어렵게 되거든요. 내가 대상이 우리 회사 되는지도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좀 투명하게 전달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기업들도 저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고 있는 상황이란 뜻입니다. 코트라, 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관세 대응 119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2월 18일 날부터 시작했거든요. 119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트럼프발 관세 이 폭탄, 이거를 그야말로 응급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재난 상황이죠. 네. 이 정도면 재난 상황이고요. 지금 이를 하는데 3월 달에 우리 코트라에서 사실 찾아가는 관세 대응 릴레이를 해서 전국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접수된 부분들은 이제 전문위원들이 굉장히 잘 해서 온라인으로 좀 진단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기업의 이제 총력 지원을 위한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별로 이것들을 다 맞춤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 프로를 시청하신 우리 관계자들은요, 20개 무역관에 다 미 관세 대응 헬프 데스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헬프 데스크. 네. 그래서 여기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1600번에 7119로 전화를 하시면 그것도 119가 있네요. 예, 이게 119. 이게 똑같습니다. 관세 대응 119 번호가 1600번에 7119입니다. 그걸로 연락하시면은 전문위원들이 친절하게 자세히 상세하게 이 지도를 해드릴 겁니다. 네. 자, 119. 미국에서는 911이라고 하죠. 그야말로 재난 상황이 닥쳤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좀 들쭉날쭉 오락가락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더 헷갈리고 있는데 이게 전략일까요? 그렇습니다. 전략으로 봅니다. 원칙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관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일파만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이냐면 3월 24일 회견에서는 많은 국가에 면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계획대로 안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3월 30일에는 상호 관세를 모든 국가에 부과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내서 뒤집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특정합니다. 아시아가 우리에게 했던 것보다는 훨씬 관대할 것이다. 아시아 하면 한중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도 중국인데 중국이야 그 이전부터 중국 때리기를 해왔는데 일본과 우리에 관련된 내용도 이 관련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관세가 미국을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을 했던 게 허언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미국민도 과반수가 지나치게 몰입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전 휴전을 위해 손잡았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트럼프가 이 관세로 길을 들이려 하는 게 아니냐 싶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민 63%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완전히 치트킷이에요. 이걸로 다 풀려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휴전을 지금 자기가 일주일 내에 한 달 만에 이제 끝낸다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뭐가 합의가 됐었냐면요. 흑해 안전 운행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중단하자는데 이제 3개국이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시작점을 놓고 지금 러시아가 우리 좀 늦게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농산물 지금 수출 수입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좀 하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발칵 이제 화를 내고 안 하려면 하지 마. 네가 그러려면은 이제 이걸로 러시아에서 지금 수출하고 있는 원유에 관세 더 매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거를 관세로 지금 풀고 있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여기서 지금 추가적인 제재가 더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라서 이것이 이제 향후 어떤 방향으로 풀어지는가는 굉장히 지금 온 전 세계에 지금 주목이 몰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의 이런 경고는요, 사실 우리나라와는 큰 관련이 없어요. 우리나라 러시아산 원유 한 방울도 안 사거든요. 이게 중국 또 인도를 주로 노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죠. 그렇습니다. 인도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중국이 겨냥되다 보니까 인도까지 이제 함께 포함이 되는 건데 미국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또 자체적으로 셰일 석유와 또 가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국과 인도에 결국 영향을 주는 건데 러시아 원유에 2차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건 이제 중국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베네수엘라산 원유도 2일부터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또 아울러서 인도에까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원유도 저수나라가 많이 사나요? 그렇습니다. 많이 사가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1차 타겟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초점은 중국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또 트럼프 얘기 하나 좀 다른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자가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인 지가 2달이 넘었죠. 뭐 비디오 찍으러 갔다고 하면서 장남이 그린란드 원주민 만나서 뭐 단소리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는 며칠 전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를 반드시 가져야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엄연히 남의 나라 지금 영토거든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need Greenland, very importantly, for international security. We have to have Greenland. It's not a question of, do you think we can do without it? We can't. If you look at Greenland right now, if you look at the waterways, you have Chinese and Russian ships all over the place. And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that. We're not relying on Denmark or anybody else to take care of that situation. 네, 트럼프가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 MBC 아닙니다.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내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공식적으로 내비친 그런 셈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력을 쓰는 뿐만 아니라 여기를 꼭 갖고 가게 됐다. 단 하나죠. 북해 항로에 지금 중국, 러시아 배가 다니는 게 지금 눈에 띄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워낙 이건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이게 북아메리카에 속해 있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특히 다른 나라와 다른 게 덴마크령 자치정부지만 언제든지 국민 투표를 해서 자기네들이 독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계속 최고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올림픽 정신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더 빨리, 더 높게, 더 힘차게. 예? 시티우스, 알티우스, 포티우스로 해서 지금 계속 그린란드를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전 세계 공급망에서 굉장히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무력 이런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세 전쟁으로 해서 1차 대전이 터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각화되는 그런 초입에도 지금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언론 표현을 빌자면 트럼프의 충견이다. 이른바 영어로는 어택독이다. 물어라 하면 가서 무는 그런 개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벤스 부통령 얘기입니다. 그린란드 소유국인 덴마크를 강력히 압박했죠. 그렇습니다. 그 강도가 일반적인 외교의 상례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벤스 미 부통령은 덴마크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는 자존심까지 건드립니다. 그린란드를 향해서 덴마크 아래에 있는 것보다 미국의 안보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린란드의 주권과 안보를 존중할 유일한 나라다. 미국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놓고 우리 밑으로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덴마크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나은 나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또 조언까지 합니다. 그린란드가 원주민 자치권을 확보한 후에 미국과 협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덴마크는 완전히 격앙돼 있습니다. 그래서 벤스 미 부통령을 향해서 아예 너 태도가 그게 뭐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감정을 드러낼 정도로 서로 완전히 지금 어르렁거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제주도를 중국이 내놓으라고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게 미국이라도 그렇죠. 하지만 그린란드 총리 미국의 정 부통령의 이딴 회유와 압박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네, 니엘센 총리.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 전혀 없다. 우리 미래는 우리가 결정. 우리 미래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는 이 법에도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사실 그린란드가 세계에서 12번째로 만약에 독립이 되면 12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가 재밌는 게 그린란드보다 크면 대륙이고요. 그린란드보다 작으면 다섬입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에 준하는 고도의 지금 자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내는 이런 노력들은 지금 현재 총리로서는 제우선적인 제1의 태스크로서 지금 그런 일 없다 일축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분명히 이거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4년 동안 지금 얘기가 설랑설랑하는데 초기부터 이 불은 끄고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린란드 정부들은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 니엘센 총리 사진으로 볼 때 젊으시죠. 33살의 신임 총리입니다.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난 사건 또 일어났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끊고 가죠. 다행히 하루 만에 검거는 됐는데
자,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많이 이제 영상으로도 보도가 됐습니다. 40대 강도 전과자입니다. 지난 3월 31일 여수마트 인근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여수입니다. 그러니까 끊고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보호관찰소가 경기 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에 공조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확이동을 했죠. 그래서 성매매업소 숙박을 예측하고 공조 작전을 통해서 도주자를 검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용의주도하게 협력이 잘 이루어진 겁니다. CCTV 등을 통해서도요. 작전 개시 7분 만에 검거를 하는데 CCTV로 추적을 합니다. 이 동선을요. 그런 다음에 공조 작전을 통해서 결국 검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가서 뭐 숨어 있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뭐 범죄를 일으키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네. 네. 자, 전자발찌 이 착용자들에 대한 감시와 관리 법무부 위치 추적 중앙 관제센터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인근에서 어린이집에 출입금지 위반 경보 발생 중에 있습니다. 곧 이동 중이라고는 하는데 그 경보 계속 발생 중이라 이관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좀 있으면 이동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경보가 끝나는. 거기를 나가야지 했는데. 예. 전자발찌를 끊어버리면 끊는 게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확인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도망가버리면 못 잡죠. 그래서 신호실종위원 바로 출동을 하는 거죠. 네, 얼마 전에 김우빈 씨가 주연했던 뭐 드라마죠, 영화 무도실무관. 거기서도 이 전자발찌 얘기 나오는데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저 전자발찌 때문에. 자, 문제는 이 전자발찌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성인이면 누구나 쉽게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2008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돼갖고 계속적으로 이걸 강화를 해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강압실림을 넣었었고요. 10년도에는 철심을 넣었고 2012년도에는 스트레스 강판까지 넣었는데도 이거는 뭐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돼서 보시면은 이 발찌가 이게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재범률이 한 4%에서 5% 가는데 이것이 채운 다음에는 2%대로 내려오긴 합니다. 내렸네요. 네, 그런데 다시 올라가는 지금 상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는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뭐 온갖 지금 이유를 다 대서 뭐 누나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편찮아서 뭐 하는데 제가 보기에 발찌도 하지만은 정신적 그런 어떤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끊고 달아났던 범죄자 중 한 명이 그야말로 끔찍한 살인 사건을 일으킨 적 있었죠? 그렇습니다. 끊고 달아났다라는 것은 뭔가 추가 범죄를 일으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강윤성입니다. 2021년 4년 전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서 여성 2명을 살해했는데 더 흉악했던 것은 뭐냐면 잡히고 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죽이지 못한 채 그게 한이 된다. 반성 안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전자발찌 훼손이 7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안 끊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별게 다 있죠? 네, 재소자분인데 이분은 누나 결혼식에 가야 된다. 누나 결혼식. 진짜 우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스토킹 혐의로 이제 뭐 전자발찌인 여성은 이거를 자기가 보기에는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좀 뭐 훼손을 하고 뭐 돌아다니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들이 보기 부끄러워서. 그게 많다고 그래요. 예, 그게 많은데 사실 베리칩이라고 2004년도에 몸 안에 넣는 부분 이 칩도 이 사실은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끊는 부분들을 강화할 거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의료적인 진료를 해서 이런
소위 말하는 판단의 기준들을 바꿔줘야 되는 거냐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고요. 만약에 이제 뭐 성폭행이라는 그런 사건이 나면 사회적으로 7억 정도의 손해가 나는데 한 번 진료가 하면은 5만 원에서 6만 원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비용적으로도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자발찌 무용론이 등장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1919년, 아까 2008년도부터 시작했지만 1919년부터 2019년이겠죠? 2019년부터 이제 계속 2023년까지 보면은 성폭행자가 196명.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아무리 발찌를 차고 가더라도 거기다가 살인 강도까지 하면은 332명. 이러면 왜 채울까요? 이거 그러니까 저게 이제 범죄의 억지 효과가 과연 있는 거냐 회의가 들어요. 그렇죠. 예방의 효과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들이 많고요. 유사 범죄가 계속 반복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와 그다음에 치료까지도 우리 같이 병행을 해야지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드라마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무심코 본 전자발찌. 그때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인권 때문이라고 번번이 얘기하는데 아무 영문 없이 당해야 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외국에서도 전자발찌를 이용하고 있고 거기서 따온 건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외국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는 세계 30여 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혐의가 있고 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 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의 전자발찌는 주로 경범죄자, 가택구금형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성격이 다를 수가 우리는 있습니다. 중범죄자를 채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프랑스는 4년 이하형의 조건부 석방의 전자발찌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람들을 저거 하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교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활용이 가능한 범죄에 속한다는 거죠. 미국은 보호관찰 또 재택구금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우리는 큰 문제는 흉악 범죄자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성폭력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좀 이것은 다른 수단으로도 보조를 또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경범죄자들이야 저걸 받아들이겠지만 중범죄자들은 뭐 이판사판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쇠톱 하나면 자를 수 있는 거 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는 많고 관리할 인력은 태부족한 것도 계속 지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죠. 네, 이게 이제 전자발찌의 공식 명칭은 전자감독입니다. 전자감독인데 한 명당 지금 해야 되는 게 17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금 관리 인원 추이들을 보시면요. 계속 지금 뭐 17명에서 지금 나올 때 오히려 올랐어요. 네, 올랐다가 이제 줄었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 저거는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좀 내려온 부분인데 24시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거. 네. 따라서 굉장히 과도한 부분들이 지금 가야 되니까 이것은 한 10명 정도로 지금 낮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관리들을 좀 더 많이 하는 뭐 진짜로 효과를 본다 그러면 이 관리 감독, 전자 감독의 주체들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OECD에 10명 정도 되고 자, 2022년에 스토킹 처벌법으로 이게 그걸 고치면서 주로 좀 늘어난 건데 늘어났죠. 더 늘려야 할까요? 네, 지금 뭐 해서 이거 10명대로 지금 내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 24시간 관리 체제를 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과도한 부분들을 가면 17명을 3분씩만 보더라도 1시간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자, 최양호 원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의 사찰 음식이 절밥이라고도 했죠. 예전에는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은 물론이고요. 맛도 있어서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John Kwan doesn't run a restaurant. She cooks for a monastery. 그 자연의 생명을 살리면서 사람을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한국의 사찰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이제 지금 그렇게 찾게 된 거고. 이 주제에는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사찰 음식이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뭐 확실해져 있죠. 음식뿐 아니라 수행식,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이 바루공양이라는 것도 그 절차도 포함된다고요? 네네. 이 사찰 음식이 지금 국가유산으로 이미 이제 인정이 되고 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사찰 음식이라는 게 이 전통적인 조리법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아주 이 창의적이고 거기에다가 문화적인 다양성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건 우리 국가유산으로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더더욱이 이 사찰 음식은 지역에서 나는 그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토종 재료들. 그렇죠. 그 자리에서 나는 것들을 이용하고 또 발효식품이 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각종 장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곧 지정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두어 번 전문 음식점에 가서 이 사찰 음식 먹어봤는데 꽤 비쌉니다. 재료와 조리법, 맛이 아주 특별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제철 식재료로 자연의 맛을 살려내는 비법. 한국 전통 음식 문화의 원형을 사찰 음식은 잘 간직하고 있으며 채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찰 음식의 종류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오 박사 말씀하신 대로 사찰 음식의 큰 특징 중에 하나, 발효에 있다고 합니다. 이 부패하고 다른 거죠. 자, 이게 건강에 어떤 효과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발효를 하게 되면 미생물이 필요해요. 그 장을 만들 때는 콩하고 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금이 잠깐 들어가면서 이제 미생물이 합쳐져서 이게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 발효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된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저 된장독들 아니에요, 간장독. 네, 저 된장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장류들이 계속 더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이 다 발효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미생물과 고추장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생물에다가 미생물을 만들어낸 원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 미생물을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약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전통 장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찰 음식에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장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네. 또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항암 효과와 스트레스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들으면 만병통치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사찰 음식에는 버섯, 특히 표고버섯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이제 이 버섯이라는 게 사실은 이 고기도 아니면서 고기라고 하잖아요.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밭에서 나는 고기다고 네, 하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버섯 안에는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하지만 단백질도 아주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이고 그다음에 특히 비타민 B1, B2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있고 햇볕을 보고 자라나기 때문에 이 햇볕에 의한 비타민 D도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표고 자체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표고버섯 넣고 전골만 해도 아주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표고는 사실 이 가루로도 이용하고 원물로도 이용하고 또 국을 끓여서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이 표고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이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 또 암 억제하는 항암 기능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 물을 부어서 남김없이 다 먹는 게 이 사찰 식사법의 특징이죠. 이걸 바루 공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바루 공양하는 걸 보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했었는데 이게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죠. 사실은 바로 공양을 하실 때는 많이 먹지를 못해요. 우선 사찰 음식은 정해진 양을 조금씩 주지 않습니까? 많이 주지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먹고 또 바로 공양을 해야 하니까 양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찰 음식은 일단 친환경적이에요. 바로 공양을 한다는 건 남기지를 않으니까 아주 환경에 그러니까 설거지가 필요 없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소식을 할 수 있는 아주 7천 방안을 만들어낸 거라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죠. 이 소식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혈중의 당도 떨어지고 인슐린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유전자 손상도 줄어든다는 게 이제 확인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식하면 오래 산다는 그런 옛날 말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래서 고승들이 그렇게 오래 사시고 그렇죠. 입적할 때 보면 뭐 100세 가까이 되시고 맞습니다.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사찰 음식은 고기, 계란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아서 혹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게 단점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자, 이건 뭘로 보충하죠? 자, 채식을 하면 내가 단백질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사찰 음식에는 일단 콩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용합니다. 콩 많죠. 네, 콩도 있고 두부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데 이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요. 거기다가 버섯이 종류별로 대단히 많습니다. 많죠. 이 표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루궁뎅이 버섯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버섯을 네. 쓰게 되는데 이 버섯은 저칼로리면서 고단백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용하다 보면 우리가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들기름을 또 많이 쓰게 되거든요. 많이 쓰죠. 이 들기름은 오메가3를 보충하는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이용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 지방 성분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거기에 특히 우리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자리에서 나는 채소와 과일을 이용하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아주 적절하게 또 때때로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에 맞는 영양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런 식단이라고 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찰 음식의 대가가 여러 분 계신데 특히 정관 스님이 요즘 아주 잘 나가십니다. 최근 넷플릭스에도 소개돼 세계적 인기를 끌었는데요. 직접 보시죠. John Kwan doesn't run a restaurant. She cooks for a monastery. This was as good as any meal you can get from any chef on the planet. 수행자죠. 셰프가 아닙니다. 뭐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하도 많이 나오셔서 저도 척 보면 알겠습니다. 이 정관 스님 사찰계의 BTS다. 이런 별명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또 외국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명합니다. 정관 스님인데요. 해외 유수 언론에 소개된 사찰 음식의 대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관 스님이 매달 한 번씩은 또 해외 초청 강연을 다닐 정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이 수행을 또 평소에 하시는 분이 외국을 나간다 그러면 또 얼마나 또 외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또 증거이겠죠. 네. 백양사 천지남입니다. 여기가 서울에서 가려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실제로 이 사찰 음식 템플스테이에 참여를 하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상당수입니다.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고요. 또 예약 경쟁도 치열해서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BTS급 인기다. 콘서트 티켓 경쟁 수준이다. 예약이 안 되고 치열하게 표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네. 자, 사찰 음식의 인기가 이렇게 높아진 덕분에 외국인 전용 템플 스테이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갈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사찰 음식이 K 채식 이게 왜냐하면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콩으로 앞서 이제 우리 오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단백질 성분을 대신한다든지 고기의 식감 같은 이제 또 표고버섯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구의 미식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외국인이 또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또 이 사찰 자체의 환경도 음식과 함께 아주 또 이국적이고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외국인이 5만 명 참가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전국 31곳에 이 외국인 전문 템플스테이인데 뭐 이게 특별한 사찰 아닐까 생각했는데 불국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운사, 수덕사, 뭐 웬만한 유명절 다 그렇습니다. 있어요. 범어사, 법주사, 통도사, 화엄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안내가 제공되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국의 사찰 음식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등재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이 사찰 음식, 뭐 이제 우리가 사찰의 경우에는 국가문화유산 지정된 곳도 있죠. 문화재죠. 근데 이제 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이제 이 사찰 음식을 지정해 놓으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6월에 이 사찰 음식이 대축제가 개최되는데요. 이번에는 그 규모도 엄청납니다. 10년 만에 대규모로 행사되는데 10월 달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경주에 에이펙이죠. 에이펙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주에는 또 불국사도 있고요.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사찰 음식 체험을 제공할 텐데 어떤 정상들이 이럴 거예요. 그냥 절에 사찰에서 한번 잠 좀 잡았으면. 네. 물론 잤을 때 어떤 상황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계종에서는 불국사와 통도사, 범어사, 큰 사찰이 협력해서 외국 정상의 숙박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마룻바닥에서 자야 될 텐데 등백여서 뭐 침대 옮기면 그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재밌는 대목이군요. 봄에는 누구나 살이 찐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느끼시죠? 사찰 음식 같은 저염, 저당 식단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찰 음식은 일단 양이 좀 적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칼로리가 1,600칼로리밖에 안 될 정도로 짜장면 한 그릇하고 비교하면 네, 비슷하죠. 네. 짜장면 한 그릇하고 비교하면 짜장면이 낫겠네요. 아주 뭐 짜장면은 600칼로리 이상 나오니까 그거 3번 먹으면 1,800칼로리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찰 음식을 하루 종일 먹어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뭐 최적화된 식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영양소도 아주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이 아주 적절하게 잘 어울려져 있어요. 거기다가 설탕과 소금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과일이라든지 또는 이 천일염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맛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특히 다이어트에 정말 사찰 음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아기 피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로 동안 연예인들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무슨 방부제를 먹고 살아? 뭐 그런 비유도 하죠. 그분들의 이 공통점, 스스로 해먹는 건강 식단이었습니다. 예능에도 좀 나오죠. 그런데 이게 사찰 음식과 집밥 이게 통하는 데가 있다고요? 통하죠. 사찰 음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늘 먹는 집밥 아닙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조물조물 만들어준 채소를 이렇게 무친 거라든지 하는 것들이 주로 나오는데 우리 임수정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8년째 채식하고 있다 이렇게 비건이에요, 이야기하고 비건. 있고 네. 거기다 정혜인 씨도 역시 사람은 음식 먹는 대로 생기는 거야. 그래서 너 계속 햄버거 먹으면 햄버거 돼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정혜인처럼 먹으면 정혜인 되나요? 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국밥을 먹는 사람은 이 사찰 음식을 먹는 거와 비슷한 정도의 그 한국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몸무게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감자튀김, 가공육, 빵, 쿠키, 설탕 이거 다 도시 사람들 먹는 건데. 그렇죠. 이런 초가공식품은 혈당을 무지무지하게 빨리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의 지방 축적을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고 적어도 이 과일이나 그 시절에 나는 채소들을 이용하는 것이 계절 도움이 됩니다. 과일.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또 들으면서 이런 동안 미남 미인들의 또 다른 공통점 바로 말씀드린 대로 피부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대단히 뭐 성형외과 꼭 가야 되는 거 아니고요. 피부과 꼭 비싼 돈 들여 가야 하는 것 아니라고 합니다. 의외로 간단한 관리법이 있다고요. 네, 가장 간단한 것은 햇볕을 차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햇볕 쐬지 마라. 네, 이 햇볕에 의해서 광노화가 일어나는 게 피부이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막는 그 가장 쉬운 것은 선크림을 바르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최화정 씨나 저분은 뭐 60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최화정 씨. 전부 다 동안 피부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 선크림을 잘 발라라. 이게 이제 중점이에요. 선크림을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큼을 가지고 얼굴을 다 바르는데 앞만 바르지 마라. 귀 뒤도 바르고. 귀 뒤도 발라야 네, 목 밑에도 바르고 이마를 아주 제대로 잘 발라주면 이것이 바로 광노화로부터 막아주는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조금 덜어내서 턱선, 구레나루, 귀, 목, 귀 뒤 다 발라야 꼼꼼히 발라라. 네. 그리고 외출하기 30분 전에 발라라. 나가서 나가면서 바르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 네, 네. 저게 좀 비결이었군요. 자, 이 좀 다른 각도의 얘기인데 이거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서 우주에 9달이나 머물렀던 우주 비행사들이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급격히 노화된 모습이었습니다. 9달 지났는데 폭삭 소가수다가 아니고 폭삭 늙었습니다. 자, 이유가 뭐죠? 네, 우선은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우주에서 아주 오랜 기간을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엄청난 거 아니냐. 자, 저 사진들이에요. 네, 저분들이 저런 얼굴이 아니었대요. 너무 많이 할머니가 됐어요. 노화된 모습이죠. 그렇게 스트레스가 늘어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피부와 머리카락을 노화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모낭 속의 머리카락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멜라닌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머리카락도 하얘진 상황이 돼버렸다. 스트레스 받으면 하얘지나요? 흰머리 나잖아요. 우리 저 박사님도 그럼 스트레스 받으신 거예요? 저는 많이 받았죠. 네. 또 공부 안 하다 공부 갑자기 하면 머리 양옆으로 허해집니다. 이게 다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거든요. 이뿐이 아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피부도 완전히 노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도 문제가 생겼고 근육에도 문제가 생기고 뼈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골다공증까지 만들어져서 오는 것은 이미 학계에는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뭐 우주 영화 같은데 보면 수십 년을 뭐 우주에 떠 있다 이런 거 큰일 나겠네요. 잘못하면. 그걸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죠. 운동도 해야 되고 중력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이 앞으로는 우주에서 또는 우주선에서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그 말씀을 좀 해보겠는데. 자, 우주에 오래 머문 우주 비행사들에게서 이 노화 DNA라는 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DNA도 있어요? 노화 DNA가 아니라 우주에서 이 지구로 내려온 다음에 채취를 해서 보니까 세포의 DNA를 계속 보존하고 젊게 만들어주는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그 노화 길쭉한 거? 네네. 이 텔로미어가 급격히 짧아져 있더라 이겁니다. 이 텔로미어가 이렇게 짧아지면 수명도 짧아지고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우주에 있다가 온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 텔로미어가 충분히 계속 남아 있어야 염색체도 보존하고 노화도 예방하고. 저거 짧아지면 알츠하이머, 당뇨, 심장병 다 오네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노화와 관련된 질병이 다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확 짧아졌기 때문에 이 우주에 오래 있는 것은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노화 DNA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참 많은 것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오한진 교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은 곧 터집니다. 우리는 지금 엉뚱한 것들과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큰 걱정입니다. 내일 또 뵙죠. 고맙습니다.